그래서 어제 대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담하셨고 또 그날 동시에 또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담에서 몰카 공작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몰카 공작범이 아버지와 친분을 이야기하며 다가왔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가 참 어렵다. 맞는 말이죠. 참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라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변 인물 그러니까 즉 아내 입장에서 대통령인 남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고 제2부속실에 대한 것은 진작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말은 서명 교수님 말이 맞는 게 네. 김정숙이 제2부속실이 없어서 샤넬 옷을 받았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상 더 걸고 짚어 넘어갈 수 있는 건 김정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한동훈 원장이 그 얘기 너무 잘하셨잖아요. 네. 그 역대 영부인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오늘 기자들이 네. 역대 영부인은 김정숙 여사를 말하나요? 했더니 지난 정부의 영부인이 김정숙 여사 아니었나요? 네. 나 완전 속 시원. 속 시원. 그 약간 질문하듯이 비꼬 그 약간 공격하는 그 느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말씀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서울역에 가서 또 국민들에게 인사해주고 계시고 직접 손글씨로 편지까지 써가면서 그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 너무 합니다. 잘했다. 진짜 이대남님이 진짜 열심히 이걸 보여주고 싶네 진짜. 너무 열심히 했네. 그래서 일단 몰카 공작 리스크에 대한 언급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과 소통 혹은 전화를 요즘에 하는가 이거에 대한 앵커분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번에 갈등도 있었고 또 봉합도 드라마 마냥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으로는 위임 당시에는 소통하고 가까운 당시 사이여서 이제 전화를 하긴 했지만 만나는 거는 총선 이후에 보기로 했다 이러면서 확실하게 긋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협과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셨고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홍보라고 생각해요. 외교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해주고 계신 게 많은데 좀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외교안보에서 얼마나 또 많이 일을 하셨습니까? 북핵 위협에서 사실 군사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미일 관계도 다시 회복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담은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아요. 대담 때문에. 대담을 보고 나서요. 네. 왜냐하면은 내용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인간 윤석열에 대한 느낌도 조금 있었고 그냥 느낌이에요. 지지율이 좀 오를 수 있겠는데 이게 막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지지율 좀 오르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몰카 공작은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톤 다운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이 나쁜 놈 이러는 만큼 그렇게 모질게 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질게 못된 애들이 있지. 걔네들은 어차피 지금도 이재명 지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돌아서겠는데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담을 통해서 약간 좀 인간미도 볼 수 있었고 사실 진짜 몰카 공작 리스크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로 너무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그래도 부인이고 한 명이 남편인데 이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정도로 이렇다는 게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김유진 쌤 이대남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요 제2의 신문고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이 지지율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안 바뀌었어. 고정이야. 얘네는 픽스돼 있는 지지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였냐면 누구를 지지할지 이게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대도 않게 제3지대 찍을까 이런 소리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엔 양당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추세는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오고 있다. 왜냐하면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점 붙고 네. 이재명 지지율은 그냥 고착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너무 후져요. 후지죠. 네. 네. 너무 후져요. 후지다 못해 진짜 퇴보 중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후진당을 싫어해요. 그렇죠. 후진 이미지를 싫어해요. 근데 특히 대도시가 수도권이 그래요. 수도권. 근데 그래서 수도권이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막 이렇게 입으로 막 대도하는 거 까는 거랑 뭐 이재명이 대도 자기 여기 좀 봐달라고 막 이러는 거나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지지율에는 엄청 안 좋아요. 엄청 후져요. 후져 보이는 후진 정치인 걸 이제 국민들도 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후진 이미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아마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국민의힘 쪽으로 겠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실수를 별로 안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더라도 좀 약간 이거 위트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이렇게 좀 선진적인 네? 정치를 보여주고 계신 한동훈 위원장인데 여론조사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오늘의 진짜 신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에서 네? 양자 대결.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차기 대통령 양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네? 나왔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명 이 40% 개딸들은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의 종교 아니고서야 종교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게 저기 민주당의 독이라니까요. 원래 고착된 지지율은 독이에요. 독이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흔들흔들해야 네. 그 당이 혁신을 해요.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지지율이 고정돼 있어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러도 그 지지율이 있다 그러면 네.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보수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20-30% 정도가 딱 고착된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보수가 혁신하는데 저는 장애물이 됐다고 보는데 네. 그게 딱 흔들려 보니까 국민의힘 엄청나게 혁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래요. 딱 고착된 지지율이 있어요. 근데 이 고착된 지지율은 네. 정당에 있어서는 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뭐 여전히 수도권에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네. 너무 불건강한 지지율이 고착돼 있다. 네. 그리고 너무 후진 이미지로 계속 지금 너무 후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맞아요. 이게 선거까지 쭉 간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기겠구나라고 수도권에서는 특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움직이지 않는 40%가 오히려 민주당에 이렇게 안일함을 주고 후지게끔 만든다는 그런 약간 양날의 검인 거죠, 사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47.8%, 47.8%고 거의 국민의 절반은 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41.1%로 1월 4주차 대비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5%가 상승하셨고 네. 이재명은 3%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였던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시에 오르냐 이건데 제가 MBN 여론조사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40%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40%대로 들어왔고 네. 40%입니다. 민주당은 37%로 국민의힘이 네. 이겨서 이제서야 뭔가 흐름대로 가는구나. 진짜 정답을 알았구나 싶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불안했냐면 네. 국민의힘이 뭔가를 잘해서 올라가는 지지율이 아니고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지지율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지지율은 불안한 지지율이에요. 네. 왜냐하면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지율. 근데 이번 지지율은 왜 든든하냐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면서 왜 당과 대통령 그만큼 안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율이 있는데 국민의힘 따라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못해서 올라가는 지지율이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가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지지율보다 이번 지지율이 저는 훨씬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 못해서 덩달아서 약간 좀 네거티브 정신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여당 공격했으면 공격이었지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대표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이어서 하신 거지 네거티브적인 것들은 안 했거든요. 현수막도 보시면 네거티브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약속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이렇게 국민의힘의 미래 제시하는 모습들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변화하는 모습들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특히 어디서 갈렸다고 나는 보냐면 네. 정치개혁. 네. 의원수 축소, 그다음에 뭐 급여 삭감이라든지 불체포 특검 포기라든지 정치 개혁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이 통했다고 나는 보고 네. 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가 예전에 이재명한테 막 흔들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정치 너무 썩어가지고 저렇게 막 완장촌놈 같이 뭔가 무대뽀가 와서 정치를 갈아엎어야 돼 이런 핑크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은 못했죠. 오히려 더 구태 정치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 개혁에 대해서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네. 정치 개혁의 아젠다를 계속 던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게 어떤 이론적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국회의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쟤는 뭐 한다고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아? 맞죠, 이런 생각을 맞죠.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게 실제로 정치는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되게 높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생각보다 물론 민생도 있겠지만 네. 정치 개혁에 대한 화두가 크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보통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내가 이렇게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 비슷하게라도 물고 따라와야 정상인데 대답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실기했다니까요. 그때 물고 따라왔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 저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의 금불살을 타버리면 민주당은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이고 뭐 특검이고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이게 탄핵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21명 중에 이제 10명에게 뭐 탄핵을 시도했거나 탄핵을 시도하려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도 압니다. 아,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상하게 이용하고 있고 국무 정지, 국무 마비까지 시킬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것은 이제 진짜 지난번에 참패가 수도권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서 103석이나 민주당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깃발만 꼽으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참 감사히도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지율이 48%, 이재명은 42.8%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인천 경기도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인천 경기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굉장한 거예요. 인천 경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다는 거는 네네네. 서울보다 훨씬 의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번에 약간 이제 개항에 대한 이야기도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경기가 또 의미 있는 것은 구리나 수원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구리 시장 방문하면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적인 비전을 펼치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빚을 져봤어요? 이제 살면서 별로 빚을 안 져봤을 거잖아요. 네네네네. 아직 어리니까. 네네. 근데 나는 이제 집도 사고 이러면서 나이 먹으니까 빚을 지잖아요. 네네. 근데 내 소득에서 빚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열심히 산다. 그 빚을 갚으려고. 근데 너무 빚이 많아. 집 살 때 보면 빚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자나 겨우 낼 정도로 빚을 많이 지잖아. 네네. 그럼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이자만 내다가 적당한 시기에 집을 팔고 그냥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별거 아닌데 수원에 있는 그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했죠. 네네네. 그건 실현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럼 지지하게 돼요. 근데 이재명이 그걸 받아갖고 전국의 철도를 다 지어야죠. 그럼 사람들이 똑같은 거야. 그냥 빚을 너무 많이 진 거랑 똑같아. 될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럼 그 얘기에 신경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게 재원상 모상 가능하겠다 싶으면 기대를 걸잖아요. 맞아요. 너무 황당한 소리를 던지면은 네. 뭐 그냥 정치인들 선거 때 뭐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차이를 이재명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공약을 던져서 그렇고 이재명은 어차피 공약을 안 지키는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냐고 사람이 안다니까. 맞죠. 이재명 거짓말쟁이잖아요. 사실 말 바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한다 했다가 그대로 그냥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구걸하고 부결을 구걸했죠. 또 뭐 지역의료 외쳐놓고 정작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게 이재명입니다. 공공의료가 본인의 정치 이유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본인의 말에 힘을 전혀 실지 못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전체주의라고 국민들이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먹히는 게 딱 40%라는 겁니다. 이 40%만 보고 정치를 하니까 네. 대선에서도 떨어질 거고 네. 다음 대선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나올 수가 없을 거죠. 감옥에 있다니까.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옥중 출마하실까나? 아유, 진짜 송영길도 아니고 진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진짜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알려주시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덕분에 네. 드디어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관훈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은데. 뭐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는 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훈 클럽도 하나의 또 이제 화두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높이 샀던 것은 이게 질문지를 사전에 주지 않는 토론이더라고요. 그리고 즉석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잘하셔서
근데 이걸 보고 또 좌파들은 한동훈 쇼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MBC 기자가 질문하는 거 못 들었나 보지? 그러니까요. MBC 기자가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위주로 했는데 그걸 보면서 본인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냥 MBC 기자 질문을 보면서 수준이 참 그런 걸 수준이 저런 걸 수준이라고 하는구나. 너네는 공격한다고 가지고 온 게 결국 그런 수준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젊은 정치인이 기자들의 그러니까 그 뭐야 언론중재인가 아마 재수한 거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 거지. 그거를 언론 중재에 고소한 젊은 정치인이 문제니 그런 대도 않는 가짜 기사를 쓴 언론이 문제니라고 사실 던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사실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나 언론이 뻔뻔스러운 게 MBC 기자들이 자기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 보도하고 편파 보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보도 해놓고 정치인이 언론을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싶더라고요. 진짜 유유상종이구나. 아니, 쪽팔린 줄 알아야지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언론중재에 제소당할 정도로. 근데 한동훈 장 그 말 되게 좋았거든요. 이전에 보수 정당이 언론에 잘못 대응했다. 잘못된 언론은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느끼는 게 없었을까요? 찔렸겠죠. 아 나도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표정도 안 좋았고 인상도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막 뭐 대항마 하면서 나경원과 뭐 이수진 이런 대항마가 되겠냐, 추미애가 대항마 되겠냐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상도 나경원이 좋고 그 인상이 꼭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잘 들었는데 MBC 기자의 그 인상을 보니까 뭔가 약간 이게 참 구별하면 안 되는데 우파 선배님들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좌파스럽다 이런 인상도 들고 짜증이 얼굴에 하나 가득 있지. 그러니까 약간 좀 어두운 표정, 약간 정청래상 같은 느낌이었고 거만과 짜증이 그냥 맞습니다. 그냥 스크루지가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 진짜 한 마리의 스크루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막 외모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느끼는 건데 그런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우리 김유진 대표님 볼 때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그 분위기에 이제 약간 압도가 당하는 그 느낌. 압도라기보다 내가 압도를 하는 나쁜 년이야? 아니요. 엘레강스한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 야 분위기 할 때 왜 이거 안 뜨지? 아니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뭔가 나경원과 추미애의 차이는 진짜 외모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흔적에 따른 인상, 그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상에 대한 책임을 MBC 기자도 져야 될 만큼 진짜 좌파분들은 인상들이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약간 최광욱, 정청래 그 MBC 기자가 비슷한 상이에요. 약간 얼굴 톤도 그렇고 약간 개기름 흐르면서 뭔가 되게 부패한 인상이 있어요. 약간 진짜 좀 피할 것 같은 아저씨상?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이제 김찬혁 씨 나이였을 때 정말 저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옆에 오는 것도 싫었던 그 약간 좀 꼰대 같은 어른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인상이에요. 맞아요. 그런 얼굴들만 붙여놔도 민주당을 뽑을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엘레강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진짜로 미국에서 어느 대학이었는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대학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 명은 대통령 이게 당선이 됐고 한 명은 당선이 되지 않은 두 명의 정치인의 사진을 놓고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딱 인상만 보고 청소년들한테 투표를 시켰다. 근데 당선된 사람들을 다 불렀어. 그게 인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오는 그 무의식의 이미지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외모 막 어떻게 생김새가 아니라 딱 봤을 때 풍기는 분위기나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관훈 토론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뭐 검사 독재 정권이었으면 이재명은 이미 구속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선거에서 이기면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왜 586이 퇴출되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했던 일들이 많거든요. 뭐 제시카법을 주장한다거나 촉법 소년에 대한 나이를 낮췄다거나 이게 민주당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일을 했더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었어요. 왜? 스타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성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또 비판한 것이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막 화두가 되진 않았고
사회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이제 검찰과 경찰을 향한 약간 공격과 말바꾸기가 심하다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생각하는 게 검수완박을 한 게 검찰을 비판해서 검수완박한 게 민주당이었는데 이제는 경찰까지 약간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사회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민주당은 목표가 대한민국 시스템의 붕괴예요. 대한민국을 진짜로 붕괴시켜가지고 이제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빨리 되게.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 그게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가져는 궁극적인 어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싸울 수 있어. 뭐 재난지원금을 지금 풀래 내일 풀래. 뭐 얼마를 풀래 이런 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정쟁을 할 수 있는데 법치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놓고 정말 사상 검증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70% 이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 시스템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상의 자유가 존중된다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가치 자체를 흔드는 집단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고 선거제도만 봐도 이게 말바꾸기 식으로 진짜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선거 시스템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것까지 무너뜨려 가면서 본인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소름 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